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3층 보장제도,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에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 3층 보장제도 외에 이제 부족자금들을 하시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추세인데요. 요게 이제 작년 23년도 10월 달에 요게 약간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개념으로 오늘 정확하게 현실적인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노인이 그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용액은 주택의 가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뭐 노인이라고 GPT가 얘기하는데 노인은 아니죠. 여기 이제 현재 55세. 55세.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과거에 역모기지론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다가 명칭이 개칭이 됐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대출제도이죠. 대출제도이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연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택의 가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품이 누구에게는 맞는 상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안 맞는 상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 자, 먼저 지금 가입자 수가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2만 1천 정도 됩니다.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요거는 딱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연금을 수령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우스 푸어들이 많죠. 집만 딸랑 하나 남아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부족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점적인 부분은 거주의 안정성. 이거는 뭐 누구나 알겠죠. 내 집을 맡겨놓고 그걸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장점적인 부분이 종신형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장점적인 부분이고요. 국민연금에서 제가 압류금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85만 원까지 압류가 걸려도 따로 계좌를 개설을 하시게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주택연금 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85만 원까지는 이게 압류되더라도 방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절세가 가능하다. 네, 요거는 아까 제가 대출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기초연금을 끝까지 받기 위하신 분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출 제도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이거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제가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나중에 자산,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에 다 찍히고요. 또 여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문제, 피부양자 관련된 부분들 마찬가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한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이런 제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상속 부분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 만약에 24년도에 하신다 그러면 가입 시점에 가치, 공시가격이죠. 정확하게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돈이 올라가게 되면 뭐 돈이 더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팅된 값이 계속 나온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단점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긴 한데 보증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출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1.5%, 보증 잔액에 대해서 0.75%가 있는데, 보증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뭐 집값이 현재 상승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정지시켜 버리시게 되면, 중지시켜 버리시게 되면, 이 보증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납입을 추가로 하셔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지를 했을 경우에는 3년 내로는 다시 가입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단점적인 요소인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증비용 등 뭐, 요런 비용들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가 수령액에서 이런 비용들을 다 차감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둘 중에 한 명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만약에 뭐 1년 이상 동안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거주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중지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 내용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액이 만약에 12억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비추입니다. 비추. 뒤에서 왜 아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연금은 이제 가입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 그리고 주택가격, 요거를 이제 가입 당시 기준 아까 공시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3년도 10월 달 이때에 이게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가 됐죠. 그래서 12억 원 주택을 소유한 자, 부부 합산 기준 12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다주택 같은 경우는 합산하여서 12억 이하인 경우, 결국 12억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거주,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양로시설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뭐 포함된다라는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규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 당시에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입 당시에는 공시 가격으로 기준으로 한다. 가입 당시 기준점을 하고, 실제로 받는 거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합니다. 시가. 예, 시가 평가로 하기 때문에 받는 거는 공시 가격이 아니고 시가 기준으로 하고요. 그럼 이거의 기준은 뭐냐? 예, 순서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인터넷 거래 가격.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마찬가지로 인터넷 시세 가격, 이게 2번이고요. 이게 없다 그러면 공시 가격이고, 공시 가격이 없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들어가고요.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감정평가는 되지 않고요. 공사와 MOU가 체결된 감정평가에서 이거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라이프 사이클에서 좀 봤을 때 요게 이제 좀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장점적인 부분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고 예상이 드는 분들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부의 나이가, 연령차가 좀 갭 차이가 있는 분들, 예,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요거는 체결 종결 시점이 두 부부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마지막 분이 사망을 한 시점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방식은 크게 종신지급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신기간은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는 거고요. 확정기간 방식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년 간격으로 해서 정액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만 받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종신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액형, 평생 동안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죄송합니다.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집중형 같은 경우는 초기 조금 젊었을 때 조금 더 나오게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3, 5, 7, 10년 간격으로 적게 나온다.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기 증가형. 예, 이게 업그레이드 된 개념인데, 기존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처음에는 작게 나오다가 3년마다 4.5%씩 증액한다.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증액형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1년마다 이런 형태로 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좀 잘 맞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3년마다 4.5%씩 증액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인플레이션 해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두 개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게 조건부가 이제 종신 지급 방식하고 정액형으로 나왔을 때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녹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65세 시점 이거를 한번 예시를 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7억짜리다. 그러면 매달 168만 원씩 나온다. 작년에 바뀐 걸로 기준으로 하면 12억이 맥스라고 했죠. 그 65세 때부터 받으시면 죽을 때까지 288만 원이 나온다. 자, 여기서 핵심,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이겁니다. 시세가가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비추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약간 좀 절세 형식이라든가 상속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보셔가지고, 이게 주택 처분 금액, 최종적으로 내가 받다가, 요거는 부부 둘 다, 사망을 하셨을 경우의 시점입니다. 둘 다 사망을 한 시점에서 주택 처분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근데 연금 지급 총액이 예를 들어서 15억을 받았다. 요럴 때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주택 처분가액이 더 높다. 이게 이때 10억인데 내가 받은 거는 5억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남은 5억에 대해서는 상속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총액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이게 주택 처분 금액이 이 당시에 한 10억이다.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내가 5억을 더 받은 거죠. 이럴 때는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는 없다. 많이 받아간 만큼은 많이 받아간 거고 만약에 부적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이게 주택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상승세까지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 수령으로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는데 아까 부부 차이가 나이가 갭 차이가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오래 살 것 같다. 기대 수명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금 캐시플로우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택을 어렵게 구입해 가지고 주택을 다시 국가에 환원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연금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좀 이해를 하시고 하시던 안 하시던 이런 개념까지는 같이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인생 이막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글로 남겨드릴 텐데요.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주택금융공사 1688-812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개인 니즈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종합재무 설계를 위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